들어. 니네 지금 잡으러 작업 들어갔어.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잖아, 결과를. 니네 잡히는 건 시간 문제요. 애들 지금 작업 들어갔으니까 금방 잡혀. 야, 세상 살기 싫어? 영원히 자고 싶어, 진짜? 잔머리 굴리지 마라잉. 만일에 잔머리 굴리면은 아주 땅에 흙냄새 맡게 해주니까 정수기에서 향냄새 맡는 똑바로 쓰게. 지난 수개월간 누군가로부터 심각한 협박에 시달린다는 남자. 혹시 집에 찾아올까 두려워 며칠째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바깥에서 머물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체 남자가 이토록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슨 이유로 남자를 협박하고 있는 것일까요? SOS가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먼저 남자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했다. 남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서둘러 찾아가 봤는데 남자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가 오히려 안전할 것 같다며 지하철역 주변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오는 사람, 바로 협박에 시달린다는 남자였다. 그런데 남자의 뒤를 쫓아오는 애뜬 모습의 한 여자, 남자의 아내라고 했는데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가며 SOS팀의 차량에 올라타는 부부. 대체 어떤 사연이기에 이리도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제작진을 보자마자 말 한마디 없이 대뜸 휴대전화를 먼저 건네보이는 남편. 그런데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들 만큼 모두 섬뜩하고 위협적인 내용들. 폭력배까지 운운하며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아주 꼭꼭 숨어라. 땅속으로 숨든지 하늘로 숨든지 해라잉. 너 참는 거는 1시간 내로 찾아내니까 꼭꼭 숨어잉. 땅에 흙냄새 맡게 해주니까 정수기에서 향냄새 맡는 똑바로 쓰게.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협박을 했다는 것일까? 여정이 있던 거예요, 바깥에. 왜 뭐 때문에 못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러고 있. 그 사람들이라니 누구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할게요. 네. 대출 된다고 해갖고 처음에 갔어요. 네, 제가 내야 하거든요. 네. 내고서는 이제 그걸 풀어야 하는데 내가 없으니까 돈이 없다고 자기네들이 써준대요. 자기네 돈으로 해서 대출 받아서 이제 그놈으로 이제 뭐. 신용불량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채를 빌렸었다는 남편. 50명 풀어놨다고. 나 10명, PC방, 찜질방, 집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고 그러고 있. 제가 뭐라고.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사채업자들이라고 했다. 끔찍한 협박에 며칠째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찜질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부부. 그러나 그만큼 두려운 것일까? 마지막 방법으로 SOS팀의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많이 망설이는 듯한 부부는 도움이 필요하다면서도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다. 여보세요? 예? 그런데 며칠 후 남편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 서둘러 부부가 산다는 집으로 찾아가 봤는데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바로 깨진 유리 조각들. 망가진 창문 너머로 방 안에까지 유리 파편들이 널려져 있었는데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봤다. 여보세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들어선 집안엔 남편이 많이 놀란 듯 망연자실해하고 있었는데 부부와 함께 산다는 노모 역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에 따르면 일이 벌어진 건 지난 저녁 무렵. 부부는 찜질방을 전전하다 못해 며칠 전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런데 막 빨리 나오라고 막 그러고 그러자. 그러고 안 나가려고 서 있었지. 며느리가 저희 거실에 서 있었건데 막 진영이 갔다
너는 오늘 내가 너희들 오늘 데려다 진역 갖다 넣으려고 그런다고. 그제라 혼자 나오라고 막 그러더라. 그날 오후 집으로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는 사채업자들. 돌을 얼마 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두드려서 이게 깼다고 이렇게 여기다가 놨더라 이거. 그 돌로 갖다 와서 저렇게 다 갖다 때려 부셔갖고 그게 헐짓을 그게. 걔 이렇게 하는 바람에 뭐 놀라갖고 가슴을 절대서 가슴 뛰갖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사채업자들은 돌로 창문까지 깨뜨리며 위협을 해왔다고 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아. 우리 지쳤어 이제 안 자고 다녀. 이제 법으로 그냥 해보지 뭐 미쳤다고 자고 다녀. 길가 뺏기고 짜증나서. 아 열심히 해볼게. 말을 안 하지. 아 뭐해? 어? 그러지 말고. 계속되는 협박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 아내. 그런데 아내에게 뭔가 강요하는 듯한 사채업자들은 그날 아내를 끌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러고 보니 집안 어디에서도 아내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날 밤 사채업자들이 데려간 이후 아내는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집으로 찾아와 폭력까지 휘두르며 아내를 끌고 갔다는 사채업자들. 두려운 나머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남편은 지금이라도 업자에게 다시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여보세요. 예, 저희 인데요. 잘 있어요? 몰라? 에? 모른다고. 모르다니요. 어딨냐고요? 몰라? 어디 갔나 모르다니요. 데리고 갔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바꿔봐요 그럼 거기 있으면. 야 바꾸랬다고 내가 바꾸냐 말을 어떻게 그따 이래. 내가 뒷종이야? 전화 통화만으로도 두려운 것일까 남편은 손까지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른 데서 넣었어. 내가 팀이 뛰면 어떡할 거냐고. 아. 돈을 채무자고 나는 채권자요. 그 돈을 왜 쓰니 그런데? 내 돈도 아니지만은 네가 그 돈을 왜 사채업자 돈을 왜 써? 네가 와서 봐 그냥. 안 바꿔줘. 사채업자는 아내의 행방에 대해선 일절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채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으로 찾아와 갖은 행패를 부리고 아내까지 끌고 가버린 사채업자. 이들의 횡포와 폭력에 남편의 두려움은 극에 달해 있는 듯 했는데, 대체 아내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날 오후 아내를 찾아보겠다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급히 경찰에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경찰서에다 신고를 했죠. 조사기도 했는데 조사기도 별로 신경 안 쓰고 파출소 애들도 와야 그 다음날 듣더니 또 지가 갚으려는데 벌어서 그럼 뭐 어떻게 뭐 할 얘기가 없더라고. 게다가 이게 된 건가 연락도 안 오고 지금 나도 지금 무지 답답하거든요. 저번 사채업자들이 아내를 데려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실제 CCTV를 확인해 보니 아 열심히 해볼게. 말을 안 하지. 어?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씻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가고 네가 할 것 같아? 지가 놀면서 뭐 한두 시간, 서너 시간 하는 게 그게 빨리. 사채업자들은 아내에게 강제 취업을 강요하고 있었다. 문제는 남자들 파트너가 돼가지고 노래 불러주는 거야. 노래 불러주고 돈 받는 건. 아내에게 시키는 일이 다름 아닌 불법 노래방 도움이었던 것. 갖은 협박과 회유로 강제 취업까지 시켜가며 사채 빚에 부부를 올가매고 있는 듯한 사채업자들. 이는 분명 법적으로도 금지된 일이었는데 더욱이 불법적인 일까지 강요하고 있다면 아내의 안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남편은 후환이 두렵다며 경찰에 연락하는 것만큼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부부를 도울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먼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기로 했는데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는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처벌은 징역형이라는 실형 선고보다는 벌금형의 선고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갖다가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고요. 가급적 법원도 실형을 선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을 당하신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받는다든지요. 아니면 협박을 당했을 경우에는 녹음을 한다든지 목격자를 확보한다든지 또는 과도한 이자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 부분을 금융계좌를 활용한다든지요. 아니면 자기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를 개인적으로 정확히 메모를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협박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 멀리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남편. 그 말을 토대로 우선 사무실 주변에 있는 노래방부터 찾아보기로 했다. 여기 혹시 사람 좀 찾으러 왔는데 혹시 여기 왔다 갔다 그러는 분 중에 그러나 다들 모른다는 답변뿐. 이 사람 찾으려고? 네. 몰라요. 못 보셨어요? 예, 몰라요. 노래방 영업이 시작되는 저녁 무렵부터 늦은 새벽까지 사무실 주변에 있는 노래방을 빠짐없이 찾아다녔지만 아내의 행방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아내에겐 휴대전화조차 없는 상황. 점점 아내의 안전이 걱정스러웠는데 아내는 대체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 아내를 찾아다니는 한편 사채업자들의 동태 역시 확인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사채업자들이 사무실을 나서고 있었다. 먼저 대기하고 있던 남자의 차에 올라타는 여자. 그리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는데 혹시 아내의 행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서둘러 쫓아가 봤다. 잠시 후 차량이 도착한 곳은 유흥가의 한 노래방 건물 앞. 그리고 그 앞에 그렇게 찾아 헤맸던 아내가 보였다. 아내는 차림새하며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었는데 사채업자의 차량이 도착하자 이내 그 차에 몸을 싣는 아내. 그렇게 아내를 태운 차는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이 늦은 시각 아내를 태우고 이들은 대체 어딜 가는 것일까? 서둘러 쫓아가 봤는데 차량이 도착한 곳은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노래방 건물 앞. 그리고 사채업자들과 함께 아내가 노래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서둘러 아내를 직접 만나봐야 했다. 아내가 들어간 노래방에 직접 들어가 봤는데 사채업자와 함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다. 우선 노래방 업주에게 아내의 인상착의를 말하자. 요 차에서 내려나가시는 분명 얘기하시고. 키 좀 작고 생머리 빨간색 얼굴. 좀 서툴러요. 그냥 한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냥 서투른 건 이해하시고 그냥 이번 방에 금세 아내를 알아차리는 업주. 일을 한 지 얼마 안 돼 일이 서투르다는 말까지 덧붙였는데 그리고 잠시 후 방 안으로 들어온 이는 정말 아내가 맞았다. 사채업자들이 데리고 사라졌던 아내는 정말 불법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 취업되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다시 만난 아내는 제작진을 보자 몹시 당황스러워했다. 여기 사장하고 김부장 같이. 사장님 어디 있어요? 요즘 옆방에. 네. 항상 같이 다녀요? 네. 바로 옆방에 있다는 사채업자들. 그래서일까 늘 곁에 붙어 다니는 업자들을 의식이라도 하듯 아내는 안절부절 못하며 몹시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한시라도 서둘러 이곳에서 벗어나야 할 터. 아내는 그 역시도 따뜻한 말씀 마음 있으시나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안 되고 지금은 하기 싫단 말이야. 지금은 못해. 당분간. 사채빚과 이자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아내. 아내 스스로 벗어날 용기를 내지 못하는 한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건 역시 여의치 않아 보였는데
대신 혹시 모를 아내의 안전에 대비해 주변에서 좀 더 아내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데 노래방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일을 하고 있는 아내. 새벽 2시가 넘도록 그 일은 끝날 줄 모르고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아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할 때는 여자 부장이 아내의 곁을 지키고 또 어디론가 이동할 때는 남자 사장이 늘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있었다. 고단하게 일을 마친 후 아내가 잠자리를 해결하는 곳 역시 사채업자의 사무실인 듯 했는데 그때 역시도 여자 부장은 늘 아내 곁에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남편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아내가 돌아왔다는 것. 서둘러 찾은 집 앞, 정말 아내의 모습이 보였는데 아까 전에 왔어. 1시쯤에. 그냥 몰래 나왔어 아침에. 엊그저께 만나셨잖아. 거기서 때부터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부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오는 거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연락도 없고 그러네. 뭔 일 있나 하고 또 사장이 또 전화도 못 오게 하나. 그럴 거 싶어 걱정했는데 어쩌다 보니 1시 반 된 게 누구냐고 하면 현관문 들고 들어와요. 그러 제작진을 만난 후 그 이튿날 여자 부장이 잠든 사이 사무실을 몰래 빠져나와 집으로 왔다는 아내. 그 한 군데만 다닌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여러 군데 다녔는데 부르면 가까운 거리 막. 가까운 거리선 여기저기. 응. 이걸 하고 할머니한테 받는 돈은? 없어. 정말 다 줘. 돈 안 줘. 하나도 없어. 정말 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새 일하면서도 정작 아내는 돈 한 푼 쥐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얼마나 빚을 갚고 얼마가 남았는지 정작 당사자조차 알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방 안에 있는 아내가 한 곳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저게 초음파 사진. 맨 처음에는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그냥 계속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기를 안 떼면 어떡하냐고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사채업자들에 의해 낙태 수술까지 받았다는 아내의 충격적인 이야기. 노래방에 이제 그것 때문에 애기를 떼야 된다고. 노래방 한 일주일 다닌 것 같은데. 예. 지우기 싫었는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 협박.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속도 상하지만 마음이 좀 안 좋지. 마음이 아프지. 노래방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당시 임신 5개월 된 아내에게 낙태까지 시켰다는 사채업자. 협박에 못 이겨 수술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부는 그렇게 자신들의 첫 아이까지 잃고 말았다고 했는데 부부는 어쩌다 사채의 늪에 빠지게 됐던 것일까?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며 살았다는 남편은 안타깝게도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 결혼한 아내 역시 지적 장애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생활고를 겪어오다 신용불량자까지 되고 말았다는 부부. 그때 남편의 시선에 들어왔던 건 바로 생활정보지의 한 광고. 신용불량을 회복시켜준다는 말에 남편은 사채업자들에게 360여만 원을 빌렸다고 했다. 그런데 이들이 적용한 금리는 무려 연 360%, 2천여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제가 판단 잘못 생각을 하지. 아예 전화를 안 했어요. 이렇게까지는 됐는데 나 하나로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일 년 새 눈덩이처럼 드러난 남편의 빚. 게다가 대부업자는 신용 회복에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대체 어떻게 신용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일까?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영업 수법을 알아야 했다. 들어선 사무실은 부부를 협박하고 늘 아내의 곁에 붙어 다니던 사무실 사장과 여자 부장이 있었다. 우선 신용 회복에 대해 물어봤다. 어떤 대출을 받으시려고? 금액 푸는 거에 따라 틀리지만은 지금 본인이 신용불량자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그 수수료가 알선료가 있는데 다 깨끗하게 회복되고 정상적으로 됐을 때가
한 5, 60만 원? 5, 60만 에서 최고는 150만 원까지 들어가요. 네. 면책 받고 회생 받고 그러는 것도 최고는 150은 안 넘겨요. 150 안쪽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돈까지 요구하는 사채업자. 불법 뭐 이런 것도 많이 허가는 그런 거 아니. 우리는 허가가 있잖아. 허가 없이 하면 안 돼. 허가 없이 하는 사람들만. 거기 나오는데 불법이 허가 없이 하는 거. 여기가 없어요. 정식 허가 내 있고 이거는 허가가 없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돼 있고. 합법적인 대부업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 사무실에 있는 서류를 보니 광고를 보고 이들에게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은 전국에 걸쳐 한두 명이 아닌 듯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왔다. 서둘러 집을 찾아가 봤는데 어머니를 부축하며 남편이 집을 나서고 있는 것. 노모는 갑자기 쓰러질 듯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왔다고 했다. 막 부추하고 막 떨어서는 거 보게 아이고 끝나서 가만히 앉으지. 먼저 병원으로 모시기로 했는데 행여 노모의 건강에 이상이라도 생긴 것일까? 최근 업자들의 협박과 시달림이 잦아지면서 아들 내외 못지않게 극심한 두려움을 겪어왔다는 노모. 이 모두가 자신들의 탓인 듯 아들 내외는 노심초사 전문의의 소견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현재 최근에 어떤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 의해서 환자분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증상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심신이 매우 허약해졌다는 노모는 충분한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다. 시도 때도 없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사채업자. 노모에겐 이들의 횡포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되어왔던 것인데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족 모두가 점점 벼랑 끝에 몰려가는 상황.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남편에게 걸려온 또 한 통의 전화. 그리고 이어진 건 사채업자가 보내온 음성 메시지였다. 잘 들어. 니네 지금 잡으러 작업 들어갔어.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잖아, 결과를. 세상 살기 싫어? 아니,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고 싶어? 또 영원히 자고 싶어, 진짜? 니네 잡히는 건 시간 문제요. 애들 지금 작업 들어갔으니까 금방 잡혀. 빨리 전화해. 아내가 돌아온 이후 업자들의 협박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협박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는데 너 배 타가지고 원리나 못하고 혼자서 원리나 큰건 정리 안 해. 외항에선 알아? 외항에선 타면은 월급이 되지. 원양 어선이라도 타라며 부부를 협박까지 하는 사채업자들. 아직 콩콩 숨어라. 땅콩으로 쏟든지 하늘로 쏟든지 해라잉. 너 찾는 거는 1시간 내로 찾아내니까. 꼭 숨어잉? 내 말 잘 들어. 네 마누라까지 죽일라래. 너 죽는 건 문제가 아니고 네 마누라까지 같이 죽을 거야? 한날 한시에 죽고 싶어? 잔머리 굴리지 마라잉. 만일에 잔머리 굴리면은 너 진짜 아주 땅에 흙냄새 맡기 죽으니까. 너 뒤에 흙냄새 맡을 때 똑바로 죽게. 평범한 한 가정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지독한 사채. 이제라도 가족들을 도울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솔루션 회의가 열렸다. 아직 부부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특히나 이분들처럼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기 매우 어려운 분들일 경우 계속적인 어떤 협박이 시달리다 보면 협박이 시달리면서 계속 그 노동을 강요당하거나 심지어 그 중절 수술까지 강요당했다고 한다면 저항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그 문제 상황에서 그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대응 방안이나 어떤 이 사람들하고 맞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런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런 분들을 괴롭혀왔다고 한다면 더 강력한 조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들 부부의 경우 우리 사회에 파고든 사체 피해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대부업체. 그 피해가 일반 서민은 물론 지적 장애인이나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 해 최고 2,500%라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쓴 사람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채를 빌려 썼던 여대생이 사채업자들의 강요로 성매매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가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23살의 여대생 이모 씨가 벼랑 끝에 몰리기 전에 이 같은 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또 다른 사회적 보호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 사체 대부업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체 대부업 피해자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종합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욱이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채를 빌리는 경우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 이들 부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논의 결과 전문가들은 SOS팀의 취재 과정에서 업자들의 악행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 이상 즉시 사채업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서둘러 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형사들에게 부부와 업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동안 SOS팀이 확보한 자료들이 결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 업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토록 했다. 그런데 그날 밤 다시 부부를 만난 건 집이 아닌 잘 알고 지낸다는 이웃의 가게였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것일까? 부부는 몹시 초췌해 보이기까지 했다. 자기 돈 안 갚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나 죽은 사람도 있고 하나 경찰 데려보면 경찰 가족까지 아주 묵사발 맺는다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 그 사이 사채업자들로부터 또 한 번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다. 사채업자 만나서 특별히 협박을 하거나 막 진짜 여기하고 나하고 별로 욕을 다 했어. 없는 욕 있는 욕을 다 먹었어요 진짜. 사진 찍어갖고 사진까지 찍었어요. 폰 사진까지 둘 다 이메일로 보낸다고 전국으로 다 이메일로 보낸다고 폰 사진까지 찍어갔다고. 또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부부의 얼굴 사진까지 촬영해 갔다는 사채업자.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다는 부부는 노모를 봐서라도 용기를 내보겠다며 제작진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그리고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하나하나 침착하게 진술을 이어나갔는데 이 사람 맞아요? 네. 이 사람 X이에요? 네. 이 사람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며칠 후 업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까지 신속하게 발부됐다. 곧장 검거를 위해 출동했는데 업자의 사무실에 도착할 때쯤 저 사장 저 윤희정 왼쪽 저 걸어가는 앞에 바로 주진님 있고 이 사람이 주진님 사람 누가? 여기? 앞에서 앞에 뒤에 앞에서 어딘가 외출을 하는 듯한 남자 사장. 서둘러 경찰들이 사장의 뒤를 쫓았다. 되세요? 네. 잠깐만 나오세요. 경찰서에서 왔어요. 경찰서요? 예. 왜요? 경찰서요. 예? 경찰서요. 왜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아시죠? 네. 그 저기는 어디 있어요? 잠깐만. 변명이.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집행할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희는 사진할 수 있고 불리한 짓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체포영장 압수수색 받았으니까 집행한 거예요. 사장 검거 후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다. 마침 사무실에는 여자 부장도 있었는데 그 홍콩 체포영장 그 사이에 체포영장에서
저기 해고 및 승무 및 이용자 보호자는 공유기관은 책정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이 협박서 문자 보내시고 다 했잖아요. 뭐 문자요? 제가요? 협박서 문자 보내는 거 맞잖아요, 문자. 그죠? 문자요? 예. 우리 도와주는 거 같아요. 네. 기차 사고. 태우러 가면 태우고 태우러 가서 갔어요. 아, 그러니까 전혀 잘못하신 게 없다고요? 없어요. 내가 거기는 없어요. 뭔 일을 시켜요 내가? 꺼야겠는데? 네? 뭔 일을 해요? 너랑 일한 적 없어요? 어이가 없네 정말. 불을 붙일 거 붙이라고 와서 아유 나 어이가 없네. 누가 그래요? 가서 만나면 되지. 진짜. 뭐 일한 적도 없다고? 네. 일하자. 일해서 돈 갚았으면 왜 돈을 저기를 해요? 자기네가 와서 여기서 지내다 그냥 간 거지. 여기서 뭐 우리만 있어요? 손해만 보고. 여기서. 모자란 부부에게 일자리까지 주며 도와줬을 뿐 억울하다는 사채업자들. 아니 뭘 가져가요? 어떤 거를 해요? 대출 관련 서류 없었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정당하게 지금 법집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마시라고. 예? 진실은 법 앞에서 다시 한번 가려질 터. 사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신속히 집행됐다. 그것도 갖고가 일단. 내가 도망간 사람도 아니고 일단 체포 영장을 의심이 되니까 지금 체포했죠. 제가 발견한다 몇 번에 몇 번만 얘기해요. 저기 그 방 어디요? 방 이거 방 치웠잖아요. 사무실 안쪽에 딸린 방 한 칸. 아내가 여자 부장과 함께 지냈던 바로 그곳이었는데 그때 여기 내가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해줬어요. 지금 내가 여기 좀 여기 봐봐요.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고 한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서 여기 있네. 네. 아이고 여기 봐봐요. 여기서 침대를 만들어서 내가 그것도 돈 내가 물어줬어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 한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원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적 장애까지 앓고 있는 부부에게 고리 사채에 덫을 놓고 온갖 협박과 강제 취업 그리고 낙태라는 끔찍한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제 이들에겐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터였다. 업자들이 연행된 후 텅 비어있는 사무실. 그곳으로 부부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는 미처 챙겨 나오지 못한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는데 홀로 두려움과 고통을 이겨내야 했던 나날들. 부부는 그렇게 잊고 싶은 지난 날들의 기억들을 그곳에 묻어두고 급히 물건들을 챙겨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경찰서로 향하기 전 사채업자들에게 부부가 직접 협박을 당했다는 장소에도 가봐야 했다. 거기 가보신 적 있으시죠? 아니 간 적 없어요. 없어요. 가신 적 없으세요? 없어요. 분들 데리고 가신 적 없으세요? 네, 없어요. 한 번도. 네. 재차 물었지만 끝까지 발뺌하는 사채업자. 하지만 현장으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 번 온 적이 없다는 사채업자의 주장과는 달리 부부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여기였나? 주차장인데? 늦은 밤 은밀히 일어났던 협박의 현장.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떠올리고 있었는데 이쪽에. 여기 오니까 딱 생각나요. 네.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날의 공포. 사채업자들 외에 낯선 두 남자가 더 있었다고 했다. 여기서 둘이 사갖고 내 돈이 갖다 쓰면서 왜 돈 안 갚느냐고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 폰으로 사진도 찍어가고 그랬거든요. 여기요. 요 아래에서 남자 두 명이서 낚시하고 한 사람은 올라갔고. 한 얼마 정도 그랬나? 한 몇 분 정도? 여기서 한 30분 그랬지? 여기서? 30분? 네, 30분. 한 30분. 어두운 밤이라 그래가지고 자세히는 나도 모르는데 여기 온 게 딱 알겠네. 여기 오니까. 사채업자들과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낯선 두 남자의 정체 역시 불법 사채업자들이라고 했는데 야심한 밤 인적조차 드문 하천 주차장으로 끌려와야 했다는 부부. 그곳에서 이어졌다는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욕설은 부부에게 공포 그 자체였을 터였다. 현장 검증 이후 경찰서로 연행된 사채업자들. 지금껏 그들이 저지른 악행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구증이 안 되는 그런 피해 내역이랄지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수사할 대상을 집중해서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증이 되는 부분 또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위법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 피해자를 갖다가 이렇게 최대한 자세하게 수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날 가족들에 대한 건강 검진이 이루어졌다. 우선 낙태라는 큰일을 당하고도 제대로 몸조리조차 하지 못했던 아내의 상태부터 먼저 살펴봐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특별히 유산을 이제 12월 달에 하셨는데 다행히도 특별히 부인과적인 이상은 없으신 걸로 보이고요. 이어 부부의 지적 상태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아내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장애 2급, 남편은 경계성 지적장애라는 것. 사채업자들의 폭력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했다. 사채업자 이런 것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누가 지시해도 위압을 하거나 강압을 하면 정상인들은 그것이 자신한테 피해가 되거나 위협이 되면 대항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데 경도의 정신지체는 위협을 하거나 협박을 하면 자기 스스로 위험성을 느껴서 일방적으로 따라합니다. 그냥 지시한 대로. 어린아이들 7세 8개월 아이들한테 윽박 지르면서 너 이거 해 하면 아무 상황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따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인 거죠, 현재는.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이상하리만큼 담담한 아내의 모습. 무서워서 또 두려워서 유산을 할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 표현을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체가 있으신 분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표현 양식이거든요. 근데 표현을 안 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게 항상 마음의 생책이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아내에 대해선 반드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여자로서 끔찍한 일까지 겪어야 했던 아내. 지금 아내는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모든 걸 아내로 사귀고만 있었는데 당당한 아내의 모습이 오히려 몹시 안타까운 이유였다. 그 사이 사채업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기 급급한 사채업자. 아직 노래방에 돈 유형은 그 사실 이때까지 잘 모르다는 얘기예요? 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노래방에서 돈이 일을 했다는 자체를 오늘 와서 아는 것이 얘기했다는 자체를 대리무기로 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내가 모르네요. 아니 그러니까 반짝이도 올리고 머리카락도 서 있었다고요? 이거 같이 가셨잖아요. 같이. 한 적 없다니까요? 거짓말해서 어느 정도 거짓말해야지. 노래방에 아내를 강제 취업시킨 적도 없다는 것. SOS팀이 지켜본 바에 따르면 아내가 노래방을 옮겨 다니며 불법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는 동안 늘 사채업자들은 그 곁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더욱 기가 막힌 것. 재능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불쌍해서 내가 불쌍해서 내 딸 같아가지고 불쌍해서 내 딸 같아가 불쌍해서 다 해줬다니까요. 불쌍해서 그럼 그 남들 누가 일시켜요. 지가 일하려면 식당 일을 다니면 무거운 걸 못하네요. 뛴다고 지가 뛴 거예요. 본인이 때렸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분이 나한테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자 사채업자는 낙태를 강요한 사실 역시 부인했다. 그러나 이미 SOS팀이 확보한 증거 영상이 있는 한 발뺌할 수 없는 상황. 결국 대부업법 위반으로 해서 무등록 대부업법 위반 행위 그리고 또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기타 폭행, 협박 사항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모든 혐의가 인정돼 사채업자들은 구속이 결정됐다. 노래방 도우미 고용은 불법. 노래방 업주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저희가 듣기로는 원장 선생님도 지금 애 지우는 걸 반대하셨다고. 당연하죠. 나도 남편이랑 사람이 문제하고 저희 눈치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들었고.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분한테 그 여자분. 그 둘이 왔으니까. 이라는 사람한테. 산부인과 전문의 역시 업무상 동의낙태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무실에서 발견된 서류들을 볼 때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 이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터. 이 사람들이 거래 내역인데 그 대부분 이제
이제 일부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다른 금융회사에서 이제 대출을 받고 그리고 상담한 내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가 이제 같이 준비가 됐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서류를 갖게 됐는지 그 부분도 아마 같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모든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연 49%. 그러나 이들은 갖가지 이유로 월 이자를 따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를 합산해보면 연 360%가 넘는 엄청난 고금리가 되고 있었던 것. 게다가 야, 이거 어떻게 했냐. 답이 없다, 너 지금. 저거 큰게 나가가지고 답이 없어, 이거. 근데 그 빚은 언제 갚으냐, 너? 저 여기다가 써. 막 미쳤는데 여기다 써. 12.677.7.000 67만 원인데 7을 어디다 빼는 거냐? 차용 증서는 업자들의 강요와 임의대로 작성되고 있었다. 지난달 언론에 보도됐던 지적장애 부부와 고리사채업의 진실은 이렇게 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던 것인데 마침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 구치소 수감을 앞두고 있던 사장을 다시 만났다. 저 있었죠? 저희 만나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 오늘 많은 교훈을 얻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난 이걸 접습니다. 다시는 해라 해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피해자들한테는요, 내가 진짜로 그걸 뭐 모질라다 뭐 이런 걸 내가 알고 그랬으면요, 내가 바보라고 생각하고 처음서부터 돈질을 안 했을 거예요. 모든 잘못을 인정한다는 사장. 그러나 끝까지 부부에겐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는데 사장에 이어 구속이 결정된 여자 사채업자 역시 누구한테는 뭐 지금도 미안한 감정은 안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뭐 미안하고 뭐 이렇게 막 그 애들한테 막 준비한 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걸린 것 같아요. 되려 억울하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억울하죠. 아무런 내가 그애한테 뭔 짓을 한 것도 없는데 계속 도와줬는데. 같은 여자이기에 한 번 더 기대했던 연민까지도 사채업자들에겐 무리인 것일까. 그녀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360여만 원으로 시작된 불행. 억만금의 돈도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을 터였는데 그런데 모든 조사가 마무리될 즈음 경찰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건 다름 아닌 아내의 산부인과 기록. 임신 5개월 됐습니다. 이때 초진이 8월 29일 날 7주 된 상태에서 초음파 관찰해서 찍은 거거든요. 분만 예정일이 4월 17일 날 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했다면 나 분만을 해야겠죠.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엄마가 돼 있을지 모를 아내. 돈 앞에 놓인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웠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불행했던 시간을 딛고 다시 새 출발을 해야 할 터. 무엇보다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부에게 기반을 다져주기로 했는데 우선 남편은 지게차 운전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을 밟기로 했다. 아내에게도 역시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직업 교육이 진행됐다. 그리고 아내의 꿈은 미용사. 이를 위한 교육의 기회도 제공될 것이다. 며칠 후 다시 찾은 가족. 제작진을 보자마자 노모와 며느리는 나란히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다. 며칠 전 집에서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은 것. 노모는 어린아이 마냥 새끼 강아지의 모습에 연신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이셨는데 다행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듯한 가족. 새로운 삶의 희망도 새록새록 피고 있는 듯했다. 잠시 후 부부는 서둘러 외출 채비를 하고 나섰다. 한껏 멋을 낸 듯한 부부. 이렇게 둘이 함께 해보는 나들이길이 얼마만일까. 그런데 아내의 시선이 오랫동안 한 곳에서 떠날 줄 모르고 있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아기용품점. 제대로 밖으로 꺼내 보이지조차 못했던 아내의 깊은 상처. 가장 소중한 걸 스스로 지켜낼 수 없었던 지난날이 아내에겐 너무도 힘겨운 시간이었을 터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지난 상처들을 뒤로하고 새 희망의 새 출발을 해야 할 때 그런 부부를 위해 특별한 차례까지 준비됐다.
부부의 인연을 맺은 지 이제 1년. 하지만 그동안 여의치 않아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지내왔다는 부부. 웨딩 촬영을 준비한 것인데 예복으로 차려입은 남편은 상기된 표정으로 아내를 기다렸다. 기대되세요? 마침내 신부 등장. 25의 어린 아내는 너무도 곱디 고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정부 때 이렇게 보니까 또 예쁘네요. 사랑스럽게 이제 서로 마주보면서 서로가 함께한 1년 동안 행복했던 때보다는 사채빚이 가져다준 고통 속에서 보내야 했던 대부분의 시간들. 앞으로는 행복한 나날들만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진작 부부가 발걸음을 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던 곳. 그 파란 그 페인트 칠한 데 여기. 아니요. 여기. 바로 아내의 친정집이었다. 결혼 이후 처음 방문하는 길. 부부를 맞아준 건 바로 아내의 친할머니였는데 앉으시오. 아이 그냥 앉아요. 저를 한번 예, 그냥 앉아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아이고 그냥 앉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그냥 앉아. 할머니 이거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시켜오고 할머니 담배 태우신다고 원래 이거 사왔거든요. 아이고. 아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다. 그러나 맞아요 할머니. 그런 게 연락 드려야 하는데 좀 그래도 연락을 못 드려서. 할머니 손녀 많이 예뻐졌죠? 원래 이뻐요. 살 많이 빠졌네요. 네, 맞아요. 살이 겁나게 쪘는데 살이 빠졌네. 누군가 그랬네. 처음에 몰라보셨어요? 몰랐어요. 할머니 한번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보셔봐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마음을 부부는 선물로 대신했다.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어떠세요 할머니? 너무 이제 할머니 그동안 너무 걱정 끼치셔서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느라 그동안 할머니 앞에 한 번도 찾아올 수 없었다는 아내. 그것은 늘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고 했는데. 반듯하죠? 할머니 반듯하죠? 뭐 할머니 이제 뭐가 저희 이제 저희 보고 싶을 때 보시고 저희가 이제 찾아오게 되면 전화 드리고 자주 찾아뵐게요. 아이고 지금 가서 장난 사람은 그 위에 선발이렇게 보여가 있거든. 저 가서 이렇게 만나서 산다는 게 나는 이제 죽어도 영혼이 없어. 내내 말이 없던 아내는 오빠 나도 잘하고 나도 오빠들 앞으로 잘하고 할머니들도 이렇게 잘하고 나도 잘해. 다시 되찾은 평범한 일상.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소중한 삶의 일부들을 부부는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 듯했다. 그 죽는 점 그것 때문에 걱정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얼마만일까 이렇게 마음 편히 걷는 것이. 생활고에 시달려 우연히 손을 뻗게 된 사채. 그로 인해 사채업자들과 쫓고 쫓기는 위태로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던 부부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내일의 희망은 물론 평범한 일상마저도 포기한 채 살아와야 했는데.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저도 오빠 믿고 이제 같이 잘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은 후에야 다시 희망을 말하게 된 부부. 그러나 이들 부부가 희망을 갖게 되기까지 겪은 고통과 시련은 너무도 잔인한 것이었다. 이 같은 현실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해 전 무더운 여름. 무려 4년째 아이와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엄마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여기에는 의자를 한 명 내놓고 있어요. 여기에서 의자를 놓고 앉았어. 이게
자꾸 쳐다봐야 돼. 저 아들이 저쪽에 앉았거든요. 아이의 자리를 잡고 아이만 지켜본다는 엄마. 이상한 행동은 없고 정상이에요. 얘기하면. 그런데 그 아들을 지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성적은 물론 생활 태도에도 특별한 문제 없이 평범하다는 아이. 그렇다면 엄마는 아이에게 왜 이리 유별난 간섭을 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모자를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책가방을 맨 아이와 나란히 걸으며 등교하는 엄마. 매일같이 아이와 함께 학교에 온다는 바로 그 제보 속 주인공. 엄마와 11살 난 아들 민수였다. 어느덧 교실 앞에 도착한 모자. 듣던 대로 엄마는 익숙하게 의자까지 챙겨와 자리를 잡는데 뿐만이 아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아이의 수업 시간. 모자가 교실 창문을 사이에 두고 수시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그렇게 쉴 새 없이 복도를 오가면서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 보이는 엄마. 아이 또한 아이의 복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급기야 엄마는 아이에게 무언가 신호까지 보내고 그러자 아이는 수업 도중 엄마를 부르더니 급기야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선생님들의 제지도 소용이 없었다고 했는데 대체 엄마는 왜 이러는 걸까? 나도 교육열도 배우고 싶은 욕망도 많았고 애도 내가 못 배웠으니까 좀 더 좀 가르치고 싶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는 엄마.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했다. 나 여기까지 안 오면 어떡하냐고 자꾸 말이 오네. 누가 그래? 또 납치 사건을 목격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씻어지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갖고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일손이 안 잡히고 집에서 차라리 이럴 바에 나서 애 옆에 와서 지키는 게 낫겠다. 아이가 납치된 경험이 있어 혼자 두기가 불안하다는 것. 엄마 말처럼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정도 사안이라면은 저희들이 아마 그 지휘보고도 하고 했을 건데 지금까지는 뭐 그런 게 팀장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나오는 게 없거든. 관할 경찰서에 확인해봤지만 아이에 대한 납치 기록은 전무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교육열이 높다더니 아이는 학교를 결석하는 날이 많다고 했는데 그날 역시 몸이 아파 결석까지 했다는 아이는 그러나 큰 이상이 없어 보였다. 어디 아팠어? 머리 아팠어? 병원은 갔다 오셨어요? 아주 심하게 아프면 또 병원 데려가겠는데 그러진 않고 그냥 아주 생활하기만 나쁘게 그래서 참 애매모호해요. 하루 종일 아이 곁을 떠나지 않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를 학교에 잘 보내지 않는다는 엄마. 거의 일주일에 2-3번? 동네에서도 모자는 두문불출하기로 유명했는데 이렇게 애들하고 여기 고른 애가 셋 있거든요. 어울리지도 않아요. 일찍 나오더라. 그게 병들은 거 많아. 그런데 더욱 뜻밖인 건 집안 내부의 모습. 마치 누군가의 침입을 막으려는 듯 길다란 장대들이 세워져 있는가 하면 집안 곳곳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들까지 즐비했다. 대체 엄마는 왜 이러는 것일까? 문제는 엄마의 이상 행동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머리에다가 꼭 매직으로 써줘요. 글씨를. 몸에 1학년 때는 몸에 완전 다 글씨 범벅이었어요. 실제로 아직 아이 머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흔적. 누가 써주신 거야? 엄마가? 왜? 다행히 아이가 학교에 나온 날. 그러나 이날도 엄마는 까치발까지 들고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번엔 메모판까지 보란듯이 들이대는 엄마.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았다. 엄마는 종종 머리를 치는 신용까지 하고 있었는데 혹시 엄마에게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실제 얼마 전 집에서 만난 엄마는 이야기 도중에도 불쑥불쑥. 뭐라 그래요? 맞아. 정신 따지네. 지금도 들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해가 그래요 지금. 아주 그냥 눈을 못 뜨겠어. 하도 해를 입혀갖고 골머리 아파.
낯선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었다. 전문가에게 엄마의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이 어머니는 망상 환청을 특징적으로 보이는 편집형 정신분열증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엄마. 하지만 엄마는 아무런 치료조차 받지 않은 채 아이에게 더욱 집착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세네 살 때도 여기서 들렸어? 네, 조금씩 들려. 막 애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어. 별소리 다 들린대요. 막 아줌마 할머니 소리도 들리고 또 애한테 막 겁주는 얘기, 뭐 황당무계한 얘기, 막 네 엄마가 너 내버릴 거야, 뭐 별삐기망측한 노래. 아이 역시 엄마의 이상 증세를 점점 닮아가고 있는 듯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그럴수록 아이가 친구 하나 없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인데 차갑게 교실 밖으로 내몰린 아이. 아픈 엄마로 인해 어린 나이에 함께 외톨이가 되어버린 아이를 위해 세상의 사랑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건 그로부터 2년 후. 화사한 봄날, 신이 난 아이들이 한바탕 푸른 잔디밭 위에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그중 멋진 포즈로 공을 몰고 선두에 선 한 아이. 멋진 슈팅까지 선보이는 아이의 얼굴엔 건강한 웃음까지 한가득이었는데 몰라보게 달라진 아이는 2년 전 만났던 민수였다. 그 사이 키도 제법 자란 듯한 민수. 가장 반가운 건 시원해.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지난 방송 당시 다행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던 엄마. 치료를 받는 사이 아이는 전문시설에서 보호를 받기로 했었는데 아이는 이곳에서 너무도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선생님이 너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하는 공부라 동생들이 옆에서 놀다가도 공부하는 모습 보면은 또 가서 자기들도 공부하고 공부하다가도 물어보기도 해서 그 사이 시설 선생님들마저 놀라게 만든 건 다름 아닌 아이의 학구열. 실제 다른 아이들이 모두 단잠에 빠져든 시간에도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공부에 열중해 있었다. 이 역시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삐를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러니까 많이 그랬었는데 지금은 치료받고 약물 치료하고 같이 상담치료도 병행하면서 그런 것들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병적인 그런 집착 관계에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많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엄마의 병 때문에 불안 증세가 심각했던 아이. 그러나 이제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아졌다는 아이는 오히려 놀랍도록 집중력이 뛰어나 보였다. 열심히 공부하고 난 상쾌한 아침. 등굣길 아이의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벼워 보이는데 학교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이가 나타나자 어느새 주위로 몰려드는 친구들. 교실 한복판에서 사나이들의 팔씨름 한판 대결이 펼쳐졌다. 친구와 손을 맞잡고 엎치락 뒤치락. 그 사이 아이 곁엔 친구들이 떠날 줄 몰랐는데 단짝 친구 있어요? 단짝 친구요? 네. 그냥 거의 돌아가면서 노는데. 다들 같이 다 친한 거예요? 거의요. 친한 친구를 애써 꼽기도 힘들 정도. 게다가 마음씨가 고와요. 어떻게 배려심이 많아요? 남을 많이 도와줘요. 양보를 잘하고 친구들이 싸울 때 옆에서 말려주고 하는 일마다요 전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요. 친구들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과거 엄마와 함께 이상 증세를 보이며 차가운 시선에 갇혀 지내야 했던 아이. 하지만 이젠 어딜 가나 인기 만점이라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그 칭찬하는 그 1위로 뽑혔어요 저희 반. 예. 다 친구들이 굉장히 저희 반의 가장 최고의 친구다, 인기 있는 친구다.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부러워할 만큼 학교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고. 다시 만난 아이는 최고의 친구가 되어 있었다. 따뜻함과 성실함,
아이를 향한 친구들의 칭찬들은 지난 과거 어려움을 잘 이겨낸 민수에게 주어진 가장 고마운 결실인 듯 했는데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공부 얼마나 잘해요? 하늘만큼 우리 반에서 하늘만큼 반에서 우리 반에서 제일 좀 잘해요 공부를. 95 이상은 넘어요. 가끔가다요. 500도 한 번 나왔었어요. 아이의 기쁘고 놀라운 변화는 또 있었다. 성적뿐 아니라 글짓기 등 각종 대회 입상 경력까지 칸이 다 모자랄 정도. 하지만 그 외에도 아이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다고 했는데 대체 무엇이 또 있는 걸까? 처음에 제가 쓰레기통 그 닦을 당번 한번 손들어 볼까 했더니 손을 들었어요. 본인이 분리수거랑 다 하겠다고 1년 동안. 다른 친구들은 청소를 바꿔달라고 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실증을 내고. 실제로 수업을 마친 아이 손에 들려있는 건 여러 개의 쓰레기통. 1년 내내 쓰레기를 비우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터였다. 다른 친구들 이거 하기 싫어하잖아요. 네. 근데 왜 얘는 도맡아서 해요? SOS팀의 물음에 아이는 그저 멋쩍은 웃음을 보이고는 이내 자리를 피해버렸는데 이외에도 친구들이 마다하는 일마다 싫은 기색은커녕 유독 열성을 보인다는 아이. 그 속내가 더 궁금해졌다. 굳이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잠시 망설이던 아이는 나중에 엄마랑 같이 살 때요. 집안일 같은 거 다 도와드려요. 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연습 좀. 내색조차 없더니 엄마가 그리웠던 걸까. 한때 퇴원을 했었던 엄마는 안타깝게도 병세가 악화돼 재입원한 상태였는데 기특한 아이의 마음이 엄마에게까지 전달된 것일까. 다행스럽게도 엄마는 과거와 달리 치료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다가올 엄마와의 재회를 꿈꾸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아이. 엄마가 치료를 받는 사이 받아온 상장들 역시 그날을 위해 빠짐없이 모아왔다고 했는데 그 속엔 상보다 더 귀한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거요? 나중에 엄마한테 보여드리려고. 엄마한테요. 혼자서 공부 잘한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서로가 오로지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와 아들. 혹여 엄마와의 갑작스런 이별이 상처로 남아있진 않을까. 그러나 아이는 생각보다 더 의젓했다. 지금 엄마가 분리되면서 내가 지내는 거는 굉장히 어른스럽게 대처를 잘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편안해하고 있고 그렇지만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른스러워서 잘 그런 내색을 잘 안 할 뿐이지 실제로 엄마를 보고 싶어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스스로 아주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전화 받아봐. 비록 아픈 엄마지만 아이에겐 세상에서 단 한 명뿐인 엄마. 그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5월 5일이 내일 모레요. 며칠만 있으면 5월 5일이니까 네 생각이 더 난다. 너도 생각나지? 네. 그때 맨 처음에 갔을 때 맞춰줬잖아. 엄마 거기서요. 장난감 매너 같은 거 사줘요. 이제 사실은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엄마가 완벽하게 나아서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조금 버린 거야. 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자신보다 서로를 더 걱정하는 모자. 부디 엄마가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아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비록 엄마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웃을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아이. 그러는 사이 아이에게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겼다고 했다. 사회복지사가 돼서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 밥도 챙겨주고요. 막 잠자리도 챙겨주고. 이불옷도 챙겨주고 막 그래. 따뜻한 사람 마음이요. 마음 따뜻한 사람. 아이는 그렇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고 싶다고 했다. 친구들이 볼 때 누구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로 봐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능력이 굉장히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잘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픈 엄마와의 고립된 생활을 하며 자칫 그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던 아이. 고맙게도 아이는 고운 마음 속에 희망까지 쌓아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역시 따뜻한 온기를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을까. 여보세요? 43살의 남자라고 알고 있어요. 진짜 교복을 입고 다녀요. 너무나 많은 몰카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잠깐만요. 여자분이세요? 남자분이세요?